예,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현석입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또 모처럼 친정에 돌아와서 기쁜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금요 강좌 부탁을 받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학생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막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잘해야겠다 이런 좀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오늘 강의 제목은 보시는 대로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 변화 분석 및 시사점, 특히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뭐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 굉장히 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는데요. 아마 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역내 금융협력 해가지고 에이시안 본드마켓 이니셔티브 아니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97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아세안 플러스 3 13개 나라들이 모여서 좀 위기 재발을 방지를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해왔는데요. 이게 협력만 하면 좋은데 또 각국에 또 그 경쟁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센터를 발전시키고 그런 협력과 이제 경쟁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역내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융협력의 모임체가 이게 클로즈 미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할 텐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한 10년 정도 이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 이니셔티브에 실무도 했었고, 계속해서 연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접했던 정보나 또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서론 부분에서는 왜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는지 문제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아시아 역내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정성적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한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아카데믹한 좀 이런 엠피리칼 실증 분석을 통해서 위안화의 국제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그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를 좀 던지기 위해서 최근에 신문에 좀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주요 포인트만 좀 뽑아봤습니다. 중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천의루 통화정책위원이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시행을 하면은 앞으로 30년 내에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년 동안은 일단 주변 국가들한테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또 10년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다음에 향후 10년은 글로벌하게 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러한 3가지 어떤 3단계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또 HSBC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2015년까지 위안화가 달러, 그다음에 유로와 함께 무역 결제 통화로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3대 통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최근 뉴스에서도 한중 통화 수합이 만기가 아직 도래는 안 했는데 3년 더 연장을 해준 그런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내에서 1등을 달리고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갔을 때는 세계 넘버원을 꿈꾸다가 지금은 중국에 밀려서 아시아 역내에서도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 아시아 역내에서 어떻게 좀 더 주도권을 가질까 하면서 역내 금융협력 차원에서 에이시안 본드마켓 이니셔티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아시아의 메인 마켓이 되겠다, 주요 시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나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뭐 한국과 중국을 따돌리고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과 새로운 금융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아세안 플러스 3 13개 나라가 금융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어떤 ABMI나 책마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는데요. 일본이 아세안의 주요 5개국과 전체 13개의 그런 프레임워크에서가 아니라 바이레터럴하게 새로운 금융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그 통화 수합을 이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700억 달러 규모를 작년에 130억 달러까지 줄이고 나머지 30억도 이번에 종료를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한쪽에서는 늘려주고 기간을 연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협력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그럼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원화 국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화 국제화에 대한 어떠한 전략을 내놓고 추진해 왔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잠시 좀 중단된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안화 국제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럼 위안화가 과연 어디까지 국제화가 가능할지, 그다음에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에 이렇게 중국의 중앙은행인 통화정책위원이 자신 있게 유로나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위안화가 국제화가 된다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내 금융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과연 협력을 위한 건지 아니면 각국의 이해관계에서 금융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대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도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바로 옆에 나라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위의 일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과 일본이 어떠한 대내 경제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배경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의 달러 중심의 어떤 국제통화 체제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한 국가에, 특정 국가의 통화만 집중적으로 쓰는 거는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논란들이 쭉 돼 왔는데요. 다시 이제 대두가 되고, 특히 더 주목을 받는 거는 중국이 G2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또 자신감 있게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달러를 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어떠한 정책 결정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환보유고를 무조건 달러로 쌓아두고 거기에 어떤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러면 자국 통화를 국제화시키고 자국 통화를 쓸 수 있는 정책을 쓰자라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내 금융 협력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ABMI를 적극 추진하면서 어떤 영내 주요 시장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뉴욕, 런던에 이어서 3대 국제금융시장의 역할을 해왔지만 홍콩, 싱가포르에 밀려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시아 영내의 금융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검토를 하면서 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검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국제통화체제를 둘러싼 논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뭐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윈 데피시트, 그 재정 적자하고 경상지의 적자가 누중이 되면서 과연 달러가 계속 증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러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통화체제가 유지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이제 신뢰성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데요. 달러를 많이 풀면 풀수록 뭐 돈이 많이 도니까 그 돈을 쉽게 쓸 수 있지만 그만큼 풀린 만큼 신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달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과도한 투권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잘못돼도 달러를 대체해서 다른 통화를 쓰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더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으로 대변되고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장치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계속 달러를 더 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선진국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례가 없을 정도의 양적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이 조짐이 보이니까 다시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와 종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문제점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나 아니면 제3의 통화,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개의 이제 국제 통화가 공존하는 멀티폴라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한편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쓰는 것보다는 다 모여가지고 한번 어떤 초국가적인 통화 체제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고 그런 초국가적인 통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초국가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좀 후자의 좀 의견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근데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의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위안화의 무역결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에 뭐 한 36억 위안 정도로 시작된 게요. 최근에 와서는 8,855억 위안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안화는 지금 완전 태양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통화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역결제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의 노력으로서 그 무역결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민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하고 많은 통화 수업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많은 국가들과 이제 통화 수업을 맺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좀 최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영국의 중앙은행하고 BOE하고도 한 2,000억 위안 정도의 규모의 통화 수업을 체결했고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또 유럽 중앙은행 ECB하고도 한 8천억 위안 정도의 그 통화 수업을 맺을 예정이라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조 위안이 넘는 그 규모의 통화 수업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고 위안화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화 수업이라는 게 이제 위기 시에 쓰기 위해서 수업을 맺는데요. 약간 중국의 경우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중 통화 수합 자금을 무역 결제 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화를 공급을 하고 있고 무역 결제에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게 구체적인 노력이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중국은 자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위안화를 조달을 해서 자유롭게 나가고 위안화를 밖에서 조달한 걸 갖고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홍콩의 역외 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홍콩 내에 그 위안화 예금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7천억 위안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안화 예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무역 결제에 위안화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예금으로 예금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예금액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딤섬 본드라고 해가지고 위안화 표시의 이제 역외 채권, 홍콩에서 주로 발행되는 채권인데요. 채권 발행액을 보더라도 2007년부터 9년까지는 뭐 100억 위안 정도의 규모에서 지금은 뭐 2천억 위안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딤섬 본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어떻게 그러면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 대자본거래의 어떤 자유화를 어떤 일정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직접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일단은 국내에 있는 자산들을 해외로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촉진시켜 나가고요. 다음으로 중기에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에서 한 5년에 걸쳐가지고 실소에 근거한 상업융자의 규제 완화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 지금 뭐 위안화 국제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금리도 규제를 하고 있고, 뱅킹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은행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금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방 루트를 연 다음에요. 그다음에 앞으로 주식이나 채권 쪽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은 외국인들이 투자하려면 QP라는 그 자격을 취득해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해외 투자하려면 QD라는 자격을 얻은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QD2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그 해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정배에 따라서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엔화 국제화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일본 정부의 어떤 능동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국제화를 추진해 온 게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국제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엔화 절상과 이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그런 외부적인 압력으로 이제 국제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절상에 대한 이제 수출 산업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어떤 부작용을 의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정말 국제 통화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주로 동경의 역외 시장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로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소극적인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또 유로화 탄생, 유럽의 이제 단일 통화가 탄생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그러면 엔화 국제화를 다시 한번 재추진해보자. 그래서 재무성 내에 그런 연구에도 조직을 하고요. 엔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내에서 금융협력 차원에서 일본의 어떤 지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국제화가 좀 더딘 이유들이 뭐 정리를 해보면은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좀 낮다든지, 그 다음에 런던이나 뉴욕에 비해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금융시장에 가면은 그냥 여러 가지 서류들을 영문으로 해서 바로 내고 채권 발행하고 공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영문 서류를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본어로 채권을 발행할 때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행할 때 불편하고 비용도 높다 보니까 뭐 사무라이 채권이나 유로엔 채권 시장이 활성화가 별로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국내에 또 잔존하는 금융 규제나 또 일본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보통 수출하는 국가의 통화로 많이 결제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엔화로 결제를 해서 받으면 제일 좋을 텐데요. 그 대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로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국제적 사용에 이렇게 확대시키는데 좀 실패해서 많이 국제화가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인식을 하고요.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내놓습니다. 뭐 무수히 많은 전략이 나오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아베노믹스까지 뭐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는 약간 뭐 이게 대외적인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국내의 그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에 말씀드리면은 뭐 한 2시간 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뭐 많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신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채권 시장을 설립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를 위한 채권 발행 유통 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무라이 채권 시장 활성화, 종합거래소 창설, 그다음에 아시아 금융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등의 주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채권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무라이 채권이나 뭐 전문 투자자를 위한 채권 발행 유통 시장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무라이 채권은 우리나라의 아리랑 채권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통화로, 한국의 경우는 원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그런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채권, 아리랑 채권, 중국의 경우에는 판다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일본의 거래소에 도쿄 프로본드 마켓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야 될 서류나 어떤 공시 요건들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채권을 발행을 하고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아시아 역내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국제 통화를 갖고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무라이 채권 시장에 가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아시아 역내에서 좀 더 일본이 어떤 국제금융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게 신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발표한 금융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액션 플랜.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주요 시장, 메인 마켓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과 일본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역내에서 어떤 활동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요 내용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발표된 일본 재생 전략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들, 그다음에 일본의 이 동경 시장이 아시아 역내에서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커지고 있으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2011년 12월에 중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명분상으로는 양국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상호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서로의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그 속셈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양국 간 거래에 있어서 엔화와 위안화를 좀 더 사용을 하자. 달러를 개입시키지 않고 엔화와 위안화를 직접 거래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6월 달에 시작됐는데요. 1년 만에 한 2배 정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엔과 위안화의 직접 거래 시장을 보면은 상해에서 한 5천억에서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엔 정도의 규모고요. 지금 동경에서는 한 150억 엔 정도의 규모로 엔과 위안화가 이제 직접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 100억 달러 상당의 이제 중국 국채를 뭐 구입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탈달러화, 달러에서 좀 벗어나고 위안화 국제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온쇼에서는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센터를 만들겠다. 옵쇼 여계에서는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센터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도쿄를 그러면 위안화 허브로 만들어 가지고 도쿄 시장도 활성화시키면서 엔화의 역내의 영향력도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그 금융협력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약간 협력과 경쟁이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시장을 오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으로 끌고 나와야 어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일본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제화를 할 거라면은 아시아 영내에서 유일하게 국제화를 한 일본의 경험을 한번 배워보자. 그런 것들이 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도 금융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고를 하고 편리성이 높은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일본하고도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는데요. 중국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 발언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것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이라는 틀에서 또 경쟁을 하면서 또 견제를 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여러 가지 뭐 중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시아 영내 금융협력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럽의 금융위기와 미국과 유럽에 시작된 이제 금융위기, 재정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의 달러화나 유로화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세계 제2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하고 3위의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 국제통화 체제 질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각국들은 달러를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자국 통화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책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위기 시에는 통화 수합을 맺고 그 위기 시에는 그 통화 수합에서 인출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디자인을 해가지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구축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각국이 자국 통화의 사용 확대를 더 늘려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오래전에 아시아에서도 유로처럼 단일 통화를 만들어서 공통의 통화를 써보자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역내 금융협력 방안을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역내 금융협력이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역내 13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아시아의 전체를 위해서 협력을 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어떤 금융센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경쟁들이 더 격화되고 또 아시아의 각국의 통화들이 더 사용되어진다면은 현행의 뭐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로 달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통화 체제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정성적인 분석이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과연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량적 분석을 모형은 어렵게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설명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은행의 경제 분석에 보시면은 좀 이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자세하게 논문이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달러화 기축체제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IMF나 세계은행에 대해서 다른 브릭스 국가들과 연계해서 이제 발행권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발언권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통화국제화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선결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경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의 사이즈가 돼야 그 통화 국제화에 유리하다라는 게 통상적인 견해고요. 그래서 GDP나 이제 무역 비중을 고려를 해서 모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는 약간 마이너스의 그런 영향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변수를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그 달러에 대한 이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통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통화 국가에 이제 어떤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변수는 이제 거시경제 조건으로 보고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통화가 많이 공급이 돼도 그 통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다면은 이게 글로벌하게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것도 경제 규모도 있지만 그 국채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외환 보유액으로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미국 국채로 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본시장의 조건도 고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개방도 제도적인 조건을 좀 볼 텐데요. 만약에 개방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국제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개방이 안 돼 있는데 국제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학자들이 관리화된 국제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통제를 하면서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GDP 비중이나 무역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통화별로 외환거래에 얼마 정도 쓰이는지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통화가 국제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요. 마찬가지로 국제 채권 발행할 때 어떤 통화로도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주로 이제 달러 표시 채권들이 많이 발행이 되는데요. 위안화도 보시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위안화 국제화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실증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순위 로진 모형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라고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확률을 그러니까 통화의 국제화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달러나 유로,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처럼 또 외환 보유액으로 많이 사용되고 어떤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통화를 완전 국제화 G5로 정의를 했고요. 그 밑에 BIS의 통계를 좀 이용을 했는데요. 그 외환 거래가 이제 자국 내에서 국내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래량이 있고 크로스보더로 거래되는 양이 나오는데요. 그걸 비교를 해서 국경 간 거래, 크로스보더 거래가 더 활발한 통화들을 부분 국제화된 이제 통화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화들은 비국제화 통화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확률들을 순위 로진 모형을 통해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모형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규모를 GDP 비중으로 볼 때하고 무역 비중으로 볼 때하고 모형을 따로따로 추정을 해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보시면은 G5로 정의되어 있는 통화들은 이미 완전 국제화된 통화로서 상당히 그 확률들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국제화가 되어 있지만 완전 국제화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걸로 여기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달러나 유로에 비해서는 엔화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확률이 작게 계산이 된 것 같고요. 부분국자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60% 정도의 부분국자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엔화, 유로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일본, 저희 중국, 그다음에 이제 호주도 좀 넣었는데요. 왜 호주를 왜 넣었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호주를 보시면은 부분국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경제 규모를 보면은 뭐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92%의 부분국자 확률이 나왔을까라고 한번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본시장 조건이나 제도적 조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 발행, 국제 채권 발행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금융 개방도를 보더라도 한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분국자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최근에 IMF에서는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도 리저브 커런시 준비통화로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국자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반대에 부딪히는 게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국자가 가능하겠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달러화나 뭐 유로화처럼 국제화되기는 어렵겠지만, 호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금융개방도를 좀 더 높인다면은 그런 부분국자의 통화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호주를 벤치마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실증 분석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봤고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바꿨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만약에 한국의 경우에 금융개방도를 100으로 높였을 때 그런 완전국자하고 부분국자 확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금융개방도를 높이더라도 완전국자의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뭐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분국자의 확률은 93%, 뭐 호주와 가깝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해외 채권을, 그러니까 원화 표시 해외 채권이 유로 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리랑 채권, 유로원 채권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외환거래법상으로 가능은 한데, 기재부 장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굉장히 그 포션도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도 수준으로 그런 해외 채권이 발행이 된다면은 과연 완전 국제하고 부분 국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를 계산해 봤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진 않지만, 금융개방도를 100으로 늘렸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상당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쪽을 다 같이 한다면은 여기서 보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트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부분국자의 확률은 떨어지지만 완전국자 확률이 16%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요. 중국은 금융개방도를 100으로 올리게 되면은 완전국자 확률이 30%까지 올라가고요. 해외 채권 발행을 미국 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 합쳤을 때는 66%. 이 정도면은 엔화보다도 가능성이 더 높이 올라가서 달러, 유로 다음에 이어서 제3의 통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계산이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개방도가 100이기 때문에 좀 해외 채권만 더 늘린다면은 완전 국제 확률이 49%에서 76%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본시장을 발전을 하고 금융개방도를 높였을 때 어느 정도 국자의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좀 본 거고요. 아까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언제 이게 가능할 건지 뭐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정태적 시뮬레이션이고요. 이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조건들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GDP하고 무역을 2012년 이후에는 이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IMF 전망치를 쓰고 2018년 이후에는 따로 추정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GDP 비중하고 무역 비중을 보면은 2013년에는 중국이 유로 지역을 이제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앞지르는 걸로 나옵니다. 무역 비중으로 봤을 때는 2013년에 중국이 미국의 무역 비중을 이미 앞지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의 선결 요건 중에 이미 경제 규모는 만족을 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앞서 정태적인 시뮬레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자본시장 발전 정도나 금융 개방도의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 개방도를 지금과 같이 그냥 유지를 하고 해외 채권 발행 비중을 늘렸을 때, 시나리오 2는 양쪽을 다 금융시장도 개방을 하고 해채권 발행도 늘렸을 때 어느 정도로 바뀔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그냥 금융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 위안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뭐 통화정책위원이 뭐 한 30년 걸쳐서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어떤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을 했을 경우에 점프가 일어나면서 한 2023년에는 유로화와 달러화의 지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 한번 일본의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자본시장의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자본시장 국제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속도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개방도는 이미 100이기 때문에 그냥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그 해외채권 발행 그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쭉 간다고 했을 때 보면은 오히려 엔화의 경우에는 완전 국제화에서 부분 국제화 통화로 더 추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통해서 해외채권 발행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면은 계속해서 달러 유로화의 뒤를 이어서 제3의 통화의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이제 향후 과제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쭉 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한테 먼저 사용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글로벌화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추진을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추진이 될지에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의 그 향방을 결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제통화 계산단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통화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한은 금융 개방도를 높이지 않는 한은 위안화 국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그거를 외부의 어떤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개방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의 뭐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살펴본 거는 이제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위안화 국제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먼저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수출에서도 최대 교육국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수입에서도 보면은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비중을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9.39%에서 19%까지 한 2배 가까이 좀 증가했고요. 반면에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에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이 수출에 있어서도 수입에 있어서도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이 우리 경제, 특히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안화의 그 환율의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높아질 일은 없는데요. 앞으로 국제화가 된다면 이런 변동폭은 더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위안화의 환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보고 환율의 그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지금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율 변화에 따라서 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원화와 달러 환율 안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화하고 위안화는 직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달러 위안화에서 이제 재정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화 달러의 환율 안정에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말고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자본 시장을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하고는 좀 약간 격리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뭐 같이 움직인다, 동조화 현상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은 당연히 그 동조화 현상이 더 나타날 텐데요. 한번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크게 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하고 중국 주식의 어떤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상관관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환율과 그러면 주식시장 간의 관계도 보면은 이제 원 위안 환율하고 달러 위안 환율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주가 지수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따르고 위안화의 어떤 그 환율의 변동폭이 더 커진다면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 말에 외국인 채권 보유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는 사실은 이게 역의 옵션 센터이기 때문에 룩셈부르크를 빼고는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이 우리나라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채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뭐 10.8조 원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투자하는데 뭐 차별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중국은 뭐 들어오면 안 되고 뭐 미국은 들어야 되고 이렇게 역차별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는 중국 채권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적으로 중국은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뭐 일시에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중국 채권을 사려면 QP 자격을 획득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이제 비대칭적인 그런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가 지금은 뭐 QP나 QD 자격을 얻어야만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국내 투자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를 하지 않는 한은 좀 위안화 국제화가 뭐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앞서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살펴본 대로 아직까지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에 보면 뭐 차이나 머니에 대해서 뭐 경계를 해야 된다, 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일시에 빠져나갔을 때,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본 유입이 많이 되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여러 국가에서 들어오면은 동시에 나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국가 아니면 한 특정 기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대량으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미국 경제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안화 국제화가 되고 위안화의 어떤 그 환율 변동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혹시 원화와 위안화 환율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홍콩의 역의 금융센터를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상해를 금융센터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금융중심지 전략, 뭐 금융허브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계속 추진해 왔지만 사실 역내에서도 금융센터의 경쟁력 지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홍콩, 싱가포르, 뭐 일본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금융센터 육성이나 어떤 경쟁에 있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번째로는 위안화가 국제화되면은 뭐 주로 달러 쓰다가 이제 엔화 쓰다가 이제 뭐 위안화 쓰게 되면은 더 다변화돼가지고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옆에 엔화는 국제화돼 있고 위안화도 국제화된다면은 그 원화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뭐 원화를 포기하고 달러 쓰고 엔화 쓰고 위안화 쓰면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원화 국제화도 좀 추진해 보는 게 뭐 막연하게 뭐 달러와 유로화처럼 국제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거래에 있어서 무역 결제하는 데서도 원화를 조금씩 써보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자본시장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국제화를 통해서 원화폐 채권들이 좀 더 활발하게 발행이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달러 아니면 유로, 엔화로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도 자금을 조달해서 원화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좀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좀 맺은 말인데요. 좀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뭐 결론이 있고 답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역내 금융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력도 크지만 바로 옆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연구도 하고 나중에 만약에 나와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발표를 좀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체제의 어떤 재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국은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을 개방을 안 하고서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관리된 국제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모형 분석을 통해서 뭐 보여드렸지만 뭐 급격하게 당시일 내에 위안화가 국제화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잘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방하냐에 따라서 위안화의 국제화가 뭐 빠른 시기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뭐 위안화가 국제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화가 더 진전이 된다면은 아마 자본시장 쪽을 통해서도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뭐 시사점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면서 원화의 활용도도 좀 높여 나가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한석 위원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